에,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병원에 있다가 연세로를 걸어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후에 몰려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봤더니만 지금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카메라를 들고 벚꽃을 스케치하느라고 정신이 없던데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적어도 한 30분 정도는 그런 벚꽃 보다가는 이 강의가 더 소중해서 여기 참여해 오신 참 귀한 분들이니까 절대 한 분 한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한테 주어진 시간에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 먼저 이 한국형 리더십 코칭을 말한다는 주제는 제가 그냥 큰 주제를 이렇게 잡았지만 저는 진정성 리더십의 실체를 찾아서라고 부주제를 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경영자들끼리 서로 모여서 독서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굉장히 다양한 강연자들이, 저자들이 오시는데 두 부류의 저자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저자는 책을 읽고 오는 사람이란 전제를 하고 책의 내용을 완전히 벗어난 내용을 주로 강의를 하는 분이 계시고요. 또 한 그룹의 저자들은 책을 읽었든 안 읽었든 관계없이 이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강의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쭉 지금 한 20년 동안 그 모임을 참여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가장 이상적인 강의는 어떤 강의냐? 책을 읽고 오는 분들을 위한 배려도 한 50%를 해주고 또 책을 읽지 못하고 오는 분들도 한 50% 정도 배려를 해준 그러니까 믹스형, 절충형 강의가 가장 좋은 강의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바꿔 말씀드린다면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책을 읽고 오신 분들한테 조금 지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에 없는 내용만 얘기를 하면은 책을 전혀 읽어보지 못하고 오신 분들한테는 책을 읽는 대신에 이 강의를 듣고 뭔가를 좀 파악하려고 했던 분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내용이 조금 핀트가 안 맞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책을 읽었든 읽지 않았든 관계없이 양 그룹을 모두 다, 두 그룹의 기대를 모두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책에 있는 내용을 다루긴 다루지만 책에 있는 내용보단 조금 더 플러스 알파, 한번 더블 플러스 정도로 그렇게 오늘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주제를 진정성 리더십의 실체를 찾아서라고 적은 이유가 진정성 리더십 또는 진성 리더십이라고 한국에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한국적인 그 번역이 좋다 나쁘다고 표현할 그 의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authentic leadership이고 authenticity를 중심으로 하는 건데 과연 authentic 또는 authenticity가 과연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진정성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어, authentic leadership이라는 단어를 그냥 쓸 거고요. 이 authentic leadership은 지금 리더십의 여러 트렌드 중에서 가장 오랜 수명을 가지고 가장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고 있는, accept 되고 있는 리더십의 하나의 모델이자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리더십을 전공을 했고요. 리더십 중에서도 변혁적 리더십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혁적 리더십을 전공을 했지만 제가 전공을 한 것은 벌써 한 2년 전인데요. 그 당시에는 진정성 리더십이란 것은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이후에 등장을 했고, 이제 그렇지만 이것은 특히 한국적 리더라면은 이 진정성 리더십의 관점에서 오늘 이 리더십 코칭을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부제를 진정성 리더십의 실체를 찾아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파트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authentic leadership,
그러니까 진정성 리더십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적 리더십을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센틱 리더십이란 게 뭔지, 그리고 왜 어센틱 리더십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건지,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을 어떻게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을 건지. 저한테 주어진 시간에 2시간이 채 못 되는데 이 짧은 시간에 이 세 가지를 다 논하려 그러면은 이게 되게 대학에서 한 학기 강의 내용이거든요. 한 학기에 강의하기도 좀 빠듯한 내용이긴 하지만, 저는 강의를 굉장히 큰 줄기를 따라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 강의만 쭉 이해를 하신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 파트, 그 큰 줄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짧은 퀴즈 하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리더십은 굉장히 역사적인 뿌리를,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퀴즈만 맞추더라도 충분히 리더십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 테니까요. 어느 게 맞는 건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리더십, 군사적 리더십, 사회적 리더십, 기업적 리더십. 2번은 군사적, 정치적, 기업적, 사회적. 3번은 기업적, 군사적, 사회적, 정치적. 정치적, 군사적, 기업적, 사회적. 이 네 가지의 그룹 중에서 역사적으로 발전해온 발자취를 따진다면 몇 번이 정답일까요? 이거 하나만 맞춰주신다면 여러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리더십의 개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번일까요? 혹시 우성민 박사님, 예, 음수거를 예, 해제해 주시고, 예, 예, 말씀 좀 해줄 수 예. 있겠습니까? 제 짧은 소견으로는 2번 같습니다. 2번. 예, 예. 예, 뭐 짧은 정답입니다.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예, 옛날에는 사는 게 중요했잖아요.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기 그렇습니다. 위한 군사적 리더십을 제일 먼저 연구를 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어떻게 정치를 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제 기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사회가 뭐 이렇게 다원화되면서 기업적 그리고 요즘은 이제 약자에 대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그런 리더십으로 발전해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예,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군사적 리더십은 리더십의 시작이었고, 이 군사적,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이죠. 전쟁에서 어떠한 탁월한 장군이 나타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느냐 아니면 패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전형적인 정치의 수단이었죠. 그래서 군사적 리더십과 정치적 리더십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 왔고요. 근데 제가 이 퀴즈를 넣은 결정적인 이유는 기업적 리더십과 정치적 리더십을 믹스하지 말자는 의도였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 대화 속에서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떠한 리더십을 의미하는지 맥락적으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리더십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리더십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업적인 리더십을 염두에 두고 리더십을 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강의에서 쭉 얘기할 모든 리더십은 기업적 리더십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리더십과 기업적 리더십은 너무 톤이 다르기 때문에 둘을 섞어 놓고 함께 얘기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물론 비슷한 점도 상당히 많이 있긴 있죠. 그렇지만 세상의 중심은 정치가 아니고 기업 쪽으로 리더십은 옮겨갔고, 그리고 제가 지난 한 20년 동안 쭉 이제 리더십 코치로 일을 해오면서 사실상 저를 먹여 살리는 것은 전부 다 기업의 리더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코칭하면서 그때 얻었던 여러 가지 노하우 또 지혜를 오늘 공유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할 얘기의 배경은 전부 다 기업적 리더십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주면 좋겠습니다. 먼저 what, 어센틱 리더십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진정성 리더십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real meaning. 영어 보다가는 이게 진성 리더십 또는 진정성 리더십의 진정한 의미라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라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말을 제가 만든 겁니다. 진정성 그리고 진정한 의미. 충분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정성이란 단어를 굉장히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진정성이란 단어를 최근에 가장 많이 들었던 장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린다면요. 뜻밖에도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나면은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 심사평을 할 때 진정성이 있다, 없다, 진정성이 전달되었다, 아니다, 진정성이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진정성은 소셜 텀, 그러니까 사회적인 차원의 진정성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기업, 그중에서 기업의 리더십 차원에서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진정성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쓰는 진정성과는 용어는 동일하지만 맥락적으로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더십은 과연 무엇인가? 이 앞에서 진정성 리더십이란 것은 진정성이란 개념 하나에다가 리더십이란 개념 이게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이란 개념도 우리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진정성은 제가 기업의 차원에서 리더십 차원의 진정성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리더십은 그러면 또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까지는 리더십이라 그러면 되게 정치적인 차원의 리더십 또는 정치 지도자에 대한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왔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코퍼레텀 기업 차원에서 기업에서 어떻게 해야 좋은 성과를 내고 어떤 사람들이 훌륭한 리더인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코칭하고 개발할 것인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정성 또는 진정성 리더십에 대한 뭐 할아버지 격이죠. 얘기하려면 빌 조이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센틱 리더십이란 이 분야의 첫 책에서 다섯 가지의 필러, 기둥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목적, 가치, heart, 그리고 자기절제, 그리고 관계. 이 다섯 가지 기둥 위에서 진정성 리더십은 세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빌 조지 교수는 저보다는 훨씬 더 경험도 많고 연륜도 훨씬 더 어,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만큼 경험이 많은 분입니다만도 제가 이 책과 이 다섯 가지 필러를 봤을 때는 제 느낌은 이랬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제 느낌이 옳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는 마치 성경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에, 내용을 접하고 있는 내용 같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표, 가치, 그리고 가슴으로 리드하는 것, 자기 절제, 관계, 이 다섯 가지 내 실천하기가 쉬울까요? 아주 훌륭한 개념이고 또 아주 분명한 그리고 깊이 있는 어떤 울림이 있는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천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네.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굉장히 어려운 것들입니다. 어, 앞에서 이미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진정성 리더십까지 이 쭉 넘어온 과정을 제가 쭉 이제 한 표로 요약을 해 놓은 거고, 이 책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이 진정성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 다음에 일종의 이 현대적인 리더십의 하나의 모델로 부각되기 시작해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장수를 하고 있는 모델이 진정성 리더십인데, 이 진정성 리더십은 큰 모델에서 본다면은 리더십 행동 이론의 한 범주에 속한다. 그 리더십을 특성 이론, 상황 이론, 행동 이론 세 가지 갈래로 나눈다면은 그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것도 그냥 책에 다 있는 것들이니까 다 생략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한국적인 개념에서 진정성 리더십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첫 번째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바로 authenticity 갭이었습니다. 음, 잠깐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지난 한 25년 동안 주로 기업체에 있는 C-레벨 이상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리더십 코칭을 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나이 정도면은 대개는 리더십 코치들도 대개 일선에서 다 물러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일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프로젝트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프로젝트가 대개 1년은 가기 때문에요. 뭐 이것저것 프로젝트를 따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정도의 여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대개 리더십 코칭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하나 단위가 대개 1년 이상 가고 준비 기간 뭐까지 감안한다면 대개 한 15개월, 16개월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금년도 프로젝트도 아직까지 시작은 안 했지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금년도에 제가 코칭을 해야 될 그 분의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케이스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왜 여기서 어센티시티 갭을 제가 첫 번째로 제시했냐 하면은 맨 앞에 나와 있는 인텐션 갭 때문입니다. 인텐션 갭. 자, 위에 제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어센틱 리더십은 A가 아니고 B다. 이렇게 근데 A, B 자리에 여기에 무엇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인텐션 갭, 커뮤니케이션 갭 이런 걸 보면은 뭐 조금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A가 아니고 B다. 컴, A는 컨피던시고요. B는 커뮤니케이션. 음, 굉장히 근접했습니다. 윤 박사님. 굉장히 근접했습니다. 네, 윤 감사합니다. 박사님은 열심히 B가 결국 perceived 또는 perception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A, B는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A는 내가 전달하고자 했던 것 또는 내가 의도했던 것, 나의 마음 모두 A입니다. A가 아니고 B, 나의 생각을 상대방이 어떻게 알아차렸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이해하고 인지했는지, 그러니까 나의 인텐션이 아니라 상대방의 퍼셉션이라는 겁니다. 퍼셉션. 제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제가 쭉 리더십 코칭을 하면서 리더들한테 수많은 변명을 듣습니다. 근데 그 변명은 거의 대부분 인텐션 갭에 속합니다. 나는 이런 좋은 의도로 가지고 당신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거를 이해를 못해? 또는 나는 왜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당신한테 그런 일을 부탁을 했는데 왜 당신은 내 의도를 그렇게 몰라줘? 전부 인텐션 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센틱 리더십을 보이려면은 어센틱 리더십이란 것은 내가 의도한 리더십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분은 정말 진정성이 있는 리더라고 느끼게 만들어줘야 내가 오센틱 리더가 되는 거지. 내 스스로 오센틱 리더가 되겠다고 내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반드시 오센틱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 개념은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거냐? 저는 이모셔널 인텔리전스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 모델을 가지고 프랙티스도 하고 코칭도 하고 컨설팅도 해왔었는데 이모셔널 인텔리전스에서 가장 높은 차원으로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오센티시티입니다. 그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정서지능에서 가장 높은 차원으로 다루고 있는 오센티시티의 개념은 이런 거죠. 내가 상대방의 정서적인 상태를 알아차리고 나의 정서 상태와 상대의 정서 차이를 비교한 다음에 그 갭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내 스스로 나의 정서적인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어떠한 정서 상태로 여기서 정서란 파지티브한 정서를 말하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느끼고 받아들이도록 하느냐 하는 그 레벨까지 가는 것. 그러니까 바꿔 말한다면 나는 상대 입장에서 봤을 때 예측 가능한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상당히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이다. 상대방이 인지하고 인식한 기준이다 하는 것을 이 IS는 최고 레벨로 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나온 건데 뜻밖에도 제가 실제 리더십 코칭을 하다 보면은 리더들이 가장 많이 늘어놓는 소위 갭이 바로 인텐션 갭이란 걸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어센틱 리더십이 정말 진정하게 상대방에게 perceive 되기 위해서 전달되기 위해서는 영향력이라든지 설득력, 공감적인 소통 능력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리더십 코치로서 나는 그분들의 영향력을 본질적으로 원초적으로 개발하고 그리고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시켜 드리고 그리고 공감적 소통하는 자세 플러스 기술을 개발시켜 드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리더십 코칭의 세부 어젠다로 들어가는 거죠. 한 1년 동안 코칭을 한다면 한 1년 12달 동안 매 월별로 어젠다가 다 달라지거든요. 그렇지만 그 큰 어젠다를 그룹핑해 본다면 대개는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 속에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서 인텐션 갭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라 믿고요. 나는 이런 의도였는데 왜 당신은 몰라줘? 이건 인텐션 갭입니다. 커뮤니케이션 갭. 나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왜 그걸 못 알아들었어? 이건 커뮤니케이션 갭입니다. 그런데 컴피턴스 갭은 뭘까요? 컴피턴스 갭은 역량의 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량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도 조금 전문적인 개념 한 가지만 플러스를 시킨다면은 컴피턴스라고 했을 때는 하이 퍼포먼스 고성과의 원인이 되는 역량을 컴피턴스라고 부르거든요. 보편적인 역량을 부를 때는 그냥 스킬을 불러도 되는데 고성과의 직접적인 바탕이 되는 것은 컴피턴스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에 자, 리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수준과 팔로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수준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질적으로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리더십 코칭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대부분의 리더들이 자신의 역량 수준에서 부활을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한때는 미들 매니저 때는 아니면 자신도 신입 직원 때는 아니면 자신도 플로우 레벨에 있을 때는 적어도 그 수준밖에 안 되었지만
지금은 적어도 상당한 기간 동안의 시행착오와 경험을 쌓아서 지금은 이렇게 높은 역량 수준에 와 있는데 소위 올챙이 쪽은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수준에서 사람들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레디니스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맨 뒤에 가서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만도 이 어센틱 리더십을 발휘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empowerment거든요. 근데 empower를 하려면은 상대방이 내가 부여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정도의 역량이 보여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인텐션 갭, 컴피턴스 갭이 많은 리더일수록 절대 부하가 준비된 부하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믿고 맡기지를 못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킵니다. 맡기는 것과 시키는 건 결정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상대방의 느낌 차이죠. 일을 시키면 상대방은 나는 삽질했다 느낍니다. 일을 맡기면은 내가 배웠고 내가 성장했다고 느끼죠. 그리고 일을 시키면은 나의 상사는 나한테 진정성이 없다고 느낍니다. 믿고 일을 맡겨주면은 상사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진정성이 보인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레디니스는 내가 어떤 일을 시킬 때 상대방을 준비된 사람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하는 것은 나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팔로우 시절에 그 정도 조직의 하이아키 상에서 나는 지금 최고 탑 위치에 와 있지만 나도 한때 저런 때가 있었고 그때의 내 눈높이에서 봤을 때 그때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이미 어센티시티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하는 의도와 또 내가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느냐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는 perception의 중점을 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EQ, 이삼승 법칙이라는 룰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런 교육 분야뿐 아니라 이런 학교 교육에서도 똑같이 쓰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름은 다르죠. 자, 여기서 괄호 속에 있는 Education, Exposure, Experience 각각의 퍼센티지가 있는데요. 이 의미는 사람이 역량이 개발하고 성장하는 어떤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통계적으로 쭉 분석하고 추적해 봤더니만도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다 집약이 되더라. 하나는 경험, 하나는 엑스포즈, 어떤 상황에 노출되는 것, 또 하나는 교육입니다. 관련석에 몇 프로 몇 프로가 들어갈까요? 파이 차트의 크기로 보면 대충 짐작이 될 텐데요. 혹시 손경화 선생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이고, 80%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익스페리언스가? 익스피리언스가 80%다. 네네. 그럼 위에 에듀케이션과 엑스포저는요? 그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70%, 20%, 10%를 제가 교육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70, 20, 10. 그랬었군요. 네네. 예. 그 연구 단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개 소스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최초의 오리지널 연구는 헤이그룹에서 했고요. 헤이그룹에 했던 연구에서는 에듀케이션이 7%로 나왔고요. 그리고 엑스포즈가 13%, 그럼 둘 합치면 20%죠. 그리고 익스페리언스가 80%. 그래서 여기에서도 2대 8의 법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육학에서는 이것을 experience를 소위 직접 학습 그리고 education과 exposure를 간접 학습이란 이름으로 개념은 동일한데 이름을 바꾸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했던 것은 experience의 비중입니다. 경험의 비중.
예, 송경호 코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성장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그 사람이 무엇을 경험해 봤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면은 또 한 가지 고려할 요소가 바로 사람들은 조직을 왜 떠날까 하는 것입니다. 잡코리아에서 485명의 MZ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근래에 조사한 겁니다. 사람들이 조직을 떠나는 이유, 이거는 사람들에게 그냥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사가 제대로 된 만약에 사회조사 방법론을 통해서 했다면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만도 이 자체만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직을 떠나는 사람들이 왜 조직을 떠날까? 첫 번째가 60.2% 복수응답이 가능한 설문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서 조직을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말하면 경력관리상 필요해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이 둘이 사람들이 조직을 떠나는 그렇게 어려운 관문을 뚫고 취업했는데 조직을 떠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경험 또는 성장의 기회, 그게 안 보일 때 조직을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것과 비교를 해볼까요? 가능하면 않겠다, 그냥 조직에 붙어 앉아 있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또 태만함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직은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다. 워낙 소수기 때문에 무시하고 본다면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충분한 경험의 기회, 그 경험을 통한 성장의 기회를 주지 못한다면은 사람들은 조직을 떠날 마음을 먹게 된다. 이러한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485명과 관계없이 직종이 어떤 직종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조금 이런 자신이 직업의 목적이 또는 직장에 다니는 목적이 단지 경제적인 인컴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은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너무 보수가 적다? 그것 때문에 떠나는 사람도 있겠죠. 이제 그렇지만 조금 리더십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것은 조금 논외로 치고 앞에서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데 그리고 경험의 기회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조직을 떠나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리더로서 무엇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느냐. 저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전형적인 한국적 리더들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유형, 패턴을 한번 분석을 해보죠. 이 그림 책에 있는 겁니다만도 우리가 하는 일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의 속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제지향형 일이고 하나는 관계지향형 일입니다. 위에 있는 관계지향형 일들은 대개의 경우에는 나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죠. 반대로 과제지향의 역할들 또는 일들은 함께 보다가는 내가 능력만 된다면은 나 혼자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낼 수도 있는 것이 과제지향형의 역할이고 일들입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대부분의 일들은 2대 8 정도의 비중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느 직장이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영업이나 마케팅 쪽에 있는 리더들을 얘기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영업은 전부 다 관계 지향의 일 같지만 사실 영업에도 굉장히 많은 과제 지향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대 8로 그러니까 과제 지향적인 역할이 80%가 되던 사람들이 이제 매니저가 되고 그리고 중간 관리자가 되는 순간에 5대 5 정도로 이제 롤 시프트가 생기죠. 그러다가 리더가 되는 순간에는 거꾸로 8대 2로 역전이 됩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2대8로 처음 일을 시작할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되게 조직의 C 레벨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리더십의 포지션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다 실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학벌 좋고요. 그리고 좋은 대학 나왔고, 그리고 신입 직원 때부터 검증된 사람들이 조기에 발탁이 되어서 대개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과제지향적으로 일하는 게 편할까요? 관계지향적으로 일하는 게 편할까요? 관계지향적으로 일하는 것은 이분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명확한 원인을 이미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해답과 대안까지도 내 머릿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왜 내가 회의를 해야 됩니까? 내가 왜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서 내용도 모르는 사람을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그 사람한테 임무를 맡겨야 됩니까? 내가 답을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결정을 하고 지시를 합니다. 그럼 상대방의 문제죠, 이제. 상대방은 나는 오늘 일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고 느낄까요? 오늘 또 역시 삽질했다 느낄까요? 네. 오늘 또 배웠다고 느끼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저는 이 리더십 코칭을 하기 전에 적어도 15명 정도의 핵심 이해관계자들 면담을 하거든요. 이해관계자들 면담을 해보면은 유능한 리더와 함께 일하는 부하일수록 이 8대2가 역전되는 2대8이 8대2로 역전되는 케이스는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얘기는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똑똑한 리더일수록 혼자 일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결정 혼자 하고 중요한 판단 혼자 하고 중요한 줄거리 다 잡아주고 보고를 받더라도 중요한 보고서의 줄거리, 흐름, 논리, 로직까지 다 정해주고 밑에 직원들은 그냥 공란의 글자 숫자만 외우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배웠다고 느낄까요? 내가 성장했다고 느낄까요? 이게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보여지는 리더들의 석세스 트랩입니다. 석세스 트랩. 그러니까 성공자의 함정이란 것은 한때에 성공했던 방식이 상황이 달라져서 더 이상 과거의 방법에 유효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과거에 가장 성공적이었던 내 방법을 그냥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석세스 트랩인데 한국의 굉장히 유능한 리더들은 거의 대부분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네 가지 타입으로 재분류해 본다면은 한국적 리더들은 상당히 과제지향적이고요. 네, 그리고 프로젝트 바이 프로젝트죠. 예, 한 개 과제 끝나면 또 한 개 과정, 한 개 과제, 굉장히 과제지향적이고 상당히 완벽주의 지향적입니다. 자, 완벽주의 지향적이란 게 굉장히 좋은 얘기처럼 보이죠? 개념적으로.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주의라는 개념을 리더십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완벽주의라는 것은 절대 리더가 보여야 될 자세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완벽주의란 것은 내가 과제를 완벽하게 처리하겠다는 그 모형만 갖추고 있을 뿐, 내 마음 속에는 내가 이것이 잘못되어서 나에게 잘못된 책임이 돌아오는 것을 회피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그 동기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질적인 장기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책임질 일을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완벽주의가. 그래서 리더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는 굉장히 건설적인 방향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적어도 완벽주의
방향으로 쓰여진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죠. 그리고 내향적 리더는 뭐 한국인들은 75% 정도가 내향성을 띠니까 당연히 내향적 리더일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렇지만 내향적 리더들이 대개는 성공한 리더들은 거의 내향성을 띱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될 게 내향적인 리더이고 또 내향적인 리더인 만큼 내가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하고 일에 빈틈이 없고 그것을 인정받아서 내가 먼저 리더로 발탁이 되었고 그래서 리더십이 자리에 왔다면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 쉽게 바뀌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먹고 사는 거죠. 그런 분들 바꾸기 위해서. 또 하나의 형태는 우호형 리더입니다. 그래, 한국 사람들이 모두 다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한국적인 리더들이 우호적입니다. 그럼 우호적인 리더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나는 항상 덕이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리더로 남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부하를 잘 다뤄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거의 방치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들 때문에 팀워크가 깨어지는 것을 그냥 방관하는 경우 저는 자주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분들한테 내 스스로는 우호적이긴 하지만 내가 그렇게 문제를 다룰 때 내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술만 가르쳐 드리면은 그분들은 굉장히 아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문제를 잘 다루게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리더들의 기본적인 속성을 적어도 우리가 리더십 코칭을 한다면은 한국인들이라면은 거의 과제지향적이고 완벽주의 경향이 있고 그리고 내향적인 특성을 띠고 있지만 이 내향적인 특성이 이제는 유효기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제 바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호적인 특성을 만약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분한테는 조금 기술적인 것들이 더 많이 이퀴프가 돼야 된다는 것, 이런 것 정도를 다룰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미 앞에서 퀴즈에서 설명을 제가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여기서 카리스마 전혀 관계없고 변혁적 관계없, 상황적 관계없습니다. 서번트 리더십 관계가 없습니다. 진정성 리더십에 중점을 두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기업적인 차원의 진정성 리더십입니다. 그 정도만 다시 리마인드를 드립니다. 자, 문제는 리더가 가지고 있는 소위 시간 또는 에너지 굉장히 소중한 자원입니다. 무한의 자원이 아니거든요. 매우 제한적인 자원입니다. 어떻게 써야 될까요? 크게 세 가지 방향성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과제에서 관계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과제 지향적으로 일하는 동안에는 자신이 대부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들기 때문이죠. 그러면 부하들은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조직을 떠나게 되겠죠? 그리고 상사를 어센틱하다고 느끼지는 못합니다. 관계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별 성과에서 공동 성과로 바꾸어야 됩니다. 이건 뭐 너무 리더십에 큰 어젠다기 때문에 이 개별 성과에서 공동 성과를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하루 정도의 강의가 필요한데 리더가 되면은 조직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탑에 올라가는 CEO 같으면은 예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거의 대부분의 리더들이 어떤 부문 또는 어떤 부서의 리더입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리더들은 자기 부문, 자기 부서, 자기 직능 분야가 좋은 성과를 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 밥그릇 챙기는 것도 힘에 버거운 거죠. 그럼 우리 같은 리더십 코치가 하는 역할은 뭐냐?
그분들의 시야를 조직 전체로 넓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당신이 맡고 있는 그 부문, 당신이 맡고 있는 본부, 그게 잘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 조직이 부문이 최적화된다고 해서 조직 전체가 최적화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조직 전체를 위해서 당신이 맡고 있는 부분을 조금 희생시킬 줄도 알고 있는 그런 융통성, 포용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진정한 리더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가장 전형적인 예로 경쟁에서 협력으로 그 인접 부서와 경쟁하기보다 협력하는 것, 뭐 이런 거 다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축으로 본다면 단기 성과에서 지속 가능한 성과로. 근데 개념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과라 그러면은 사람들은 굉장히 거창한 무언가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도 사실상 지속 가능한 성과라 그러면은 리더십 코칭 차원에서는 매우 단순합니다. 나를 대신할 수 있는 훌륭한 리더를 키워내는 것.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근데 뜻밖에도 리더들은 자신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낼까요? 오죽했으면은 미국 속담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나를 대체할 사람을 없애는 것이다.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이쪽에 이제 HR 헤드로 일을 하면서 그 사내 리더들을 교육시킬 때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당신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석세션 플랜이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 당신의 대체자를 만들어 놓고 당신이 위로 올라가던 조직을 떠나면은 당신은 굉장히 훌륭한 리더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은 당신은 당신의 자리만 세이브했던 그런 옹졸한 리더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쨌든 단기 선거에서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드는 것은 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단기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매몰되어 있다. 조직 환경이 그렇기도 하죠. 이제 그래서 조금 에, 예, 실체적인 얘기로 하우 차원에서 얘기를 좀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중간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어센티시티 차원에서는 진정성 리더십이란 것은 나의 진정성 또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진정성과 나의 생각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느껴졌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해야지 내가 어떻게 할 의도였다, 생각이었다,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다. 이 얘기를 what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why 차원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진정성을 느끼게 만들어줘야 되느냐? 진정성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또 뭐가 있느냐? 이 둘을 믹스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경험입니다. 경험. 왜냐하면 인간은 80%가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똑똑한 리더일수록 부하들에게 가치 있는 경험을 쌓을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저는 했습니다. 그럼 어떤 경험을 줄까요? 부지런히 열심히 내가 준 미션을 수행할 기회를 줍니다. 근데 그게 기회일까요? 아니면 삽질일까요? 그래서 하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둘이 연장선상에서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진정성이 아니라 상대방이 느끼는 진정성에 따라서 나를
진정한 리더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것이고, 거기에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기회를 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아마 이 책을 보시면은 상당히 옛날 일이 생각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을 떠난 지가 꽤 됐죠, 벌써요. 스티븐 커비 박사. 그분이 쓴 마지막 책이죠. 이제 Eighth Habit, 여덟 번째 습관의 이 책은 세븐 헤비처럼 많이 읽혀진 책은 아닙니다. 이제 그렇지만 리더십 코칭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었죠. 그 중에서 특히 empowerment에 대한 이분의 생각 때문입니다. 스티븐 커비 박사는 empowerment라는 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워딩을 하고 있습니다. How to release talent and passion. 물론 원문에는 passion and talent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꾸어서 talent and passion.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empower를 한다는 것은 델리게이션과 empower는 조금 다르지만 그건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mpower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 잠재 능력, 잠재 역량, 이것을 릴리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원문을 해석하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동사로 릴리즈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왜 how to develop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release talent라 그럴까요? 자, 우리가 사회생활 했던 초년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죠. 내가 어떤 일을 맡았습니다. 제가 포스코에서 첫 과제로 맡았던 것이 포스코를 떠나서 중동 건설 현장으로 떠나간 우리 직원들을 잡을 목적으로 쓴 생애직장 포스코란 책자였습니다. 비매품이죠. 제가 입사한 지 불과 몇 달밖에 되지 않았을 때 그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 미션을 받으면서 생각이 두 가지로 교차되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내가 신입사원인데 내가 이걸 써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이걸 맡기는 분이 나의 어떤 면을 보고 이걸 맡겼지? 그분에 대한 그분이 나를 믿고 평가를 했다는 것에 대한 그 존경심, 또 상향의 신뢰감, 그러니까 신뢰와 스트레스가 공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두 달 동안 제가 열심히 작업을 해서 이제 결과물을 보였죠. 초안을 올려 보내드렸더니만도 그분의 첫 평가가 당신이 글을 잘 쓴다는 건 내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 수준인지는 몰랐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은 적어도 글쓰기에서는 천재야. 저는 글의 천재라는 얘기는 그분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제 보스한테, 첫 보스한테. 자, 이제 그 상황에서 제가 아무리 글을 쓰는 재주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포스코를 지원할 때 입사 지원서에서 쓴 자기소개서 그리고 지원 서류에 쓴 여러 가지 서류에 드러나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나한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은 제가 과연 나한테 그런 글재주가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자기 검증을 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릴리스한다는 것은 리더가 팔로우에게 그런 기회장, 멍석을 깔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 멍석은 안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세이프티 존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리고 그 기간이 충분해야 돼요.
만약에 그분이 저한테 2개월의 시한을, 데드라인을 주고 또 어떤 미션이나 과제를 주면서 2개월 정도의 데드라인을 준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걸 주면서도 그분이 다시 이런 단서를 붙였습니다. 만약에 이 기간이 부족하다면은 나한테 사전에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은 기간을 더 줄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추가로 기간을 요청하지 않고 2달 만에 약속한 초안 원고를 올려보내드렸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여유 있게 기간을 줄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미션인데, 중요한 미션일수록 사람들은 여유 있는 기간을 주지를 못합니다. 적어도 2달 정도의 만약에 데드라인이 있다면요. 대개의 경우 리더들은 그렇게 합니다. 리더가 자기가 스스로 검토할 시간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빼놓고 한 달 반 만에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미들 매니저는 자기가 검토할 시간을 또 한 일주일 빼놓죠. 그리고 한 달 만에 가져와 그럽니다. 그리고 프론트라인 매니저는 또 자기가 실무적으로 챙길 시간을 감안해서 이거 한 2주 만에 좀 초안온 거 가져올 수 없나?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 프로젝트를 해보면 되게 그렇습니다. 2개월 내지 3